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본회의는 저녁 8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과 여당의 지도체제 개편 논의 등 정치권 현안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정부는 동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시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석유와 가스 생산 실현 여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법사 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에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국회 소집은 국민의 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례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에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아까 쓰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제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먼저 신주호 부대변인부터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이번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모든 상임위원장들을 본인들이 독식하겠다라는 그 포부를 먼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애초에 과연 원구성 협상에 임할 의지가 있었는지부터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언제든지 그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법사위나 운영위, 과방위 같은 주요 상임위들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마당에 어떠한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 본인들이 일단 확보하려고 했었던 상임위원장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것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하다가 오늘 밤에 아마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진정한 합의의 정신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본인들이 받았던 혜택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했었던 국회 내 관례 그것부터 지켜야 합니다.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81석 가져갔는데요. 당시에 한나라당한테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야당한테 주는 것이 관례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을 의석수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관례다. 그리고 그것이 협치의 시작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은 그것에 응해서 법사위원장 내줬고요. 본인들이 했었던 말을 한 번 더 곱씹어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선출부터 이제 야권 단독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반쪽으로 시작했고 상임위까지 이제 단독으로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좀 국회 파행 책임이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들어보면 총선 민심이다. 그리고 21대 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딱 꿰차고 민생 현안 같은 거 저기 방기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답정너다. 왜냐하면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대로 간다는 게 이게 무슨 협상이냐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때를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투쟁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국회 안에서 일말의 영향력이라도 갖고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협상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냥 민주당 나쁘다 이거거든요. 민주당은 뭐 다 마음대로 한다 이건데 그 이면의 민심을 좀 직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21대 국회 저희가 뭐 처음에는 저희가 다 가져갔었지만 나중엔 또 뭐 합의의 정신을 살려서 법사위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판에 21대 국회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정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많았는데 줄줄이 다 폐기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최혜병 특검법에 거부하면서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보이콧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여당이니까 뭐 이런 상임위는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보셨을 때 납득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민주당이 폭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을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쟁점 상임위가 3개잖아요.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 이렇게인데 이게 보면은 뭐 검찰 개혁 아니면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의혹들 아니면 이제 방송 3법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상임위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보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정쟁이라든지 정치 이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상임위 이 원장 배분과 관련한 논란들이 오늘날에 우리 정치가 어디에 더 주목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주 부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멈춰 세울 거냐. 헌정사상 초유의 단독 개헌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국회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회의 보이콧하겠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뭐 장외투쟁 얘기까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소수 여당이 뭐 어떤 한계랄까요? 그런 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여론전으로 가는 게 아닌지. 근데 어쨌든 국회 개원부터 여당이 또 보이콧한다는 것도 이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당의 입장이 뭡니까?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만 국회 내에선 야당입니다. 그 네. 부분을 좀 저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내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달라. 그것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전혀 떼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서 국회 운영을 해왔습니까?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민영배 의원 같은 분들을 위장 탈당시켜가지고 법사위에서 그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의석수대로 밀어붙이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상임위 운영하고 국회 운영했던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때를 쓴다? 그런 식의 표현은 저는 조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 내 소수당이라고 할지언정 민생 국회를 내팽개치고 뭐 장외투쟁까지 간다. 그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되든 안 되든 국회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것이 안 됐을 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상황에서 국회를 등한시하고 장외로 나간다. 그것은 옳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에 이동수 대표께 여쭤볼게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외에도 과방위원장이라 그러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부분이 또 쟁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등 이제 야권이 야7당이 21대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제2요구권이죠.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과방위원장으로 누가 내정됐냐면 친명계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과방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뭐 과학기술 진흥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방송 3법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과방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데 사실 이게 2016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네. 이게 도입이 될 뻔하다가도 2017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반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소신이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일 때는 기계적 중립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다가 또 이제 야당이 되니까는 중립을 지켜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송법을 둘러싼 논쟁이 뭐 찬성이든 반대쪽이든 양쪽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여야에 상관없이 그냥 한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의 소신이나 이런 걸 좀 자꾸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성민 비서관하고 신조 부대변인께 드릴게요.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는 오늘 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재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친민주당 세력인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방송 장악 3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현재 언론 환경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이제 극명하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박성민 비서관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 방송 3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여야가 불필요하게 크게 부딪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막상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고 사실은 원래 지난 국회에서 이제 여야 합의로 또 방송 TF는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또 거기에서 갑자기 TF는 구성해놓고 위원은 추천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과방위 소위를 열지 않는다거나 여당 측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언론개혁 관련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지체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한 그 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여기에 결국에 그 공영방송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교체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 이사회에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 넓히는 거잖아요. 풀을 넓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노조만 들어가 있냐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학계도 있고 직능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청자위원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게 골자인데 이걸 그냥 다 싸잡아서 뭐 특정 노총이 이걸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들여다보면 뭐 방송미디어학회 아니면 뭐 직능단체도 기자협회, 뭐 PD연합회, 방송인기술연합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 뭐 친민주당일 수 있으며 어떻게 다 그런 뭐 노조 출신의 그런 인사들만 다 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것인데 과연 일부 정파적인 노조가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계약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민희 의원을 사실상 과방위원장으로 내정을 한 상황인데요. 최민희 의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이 저는 상임위원장 하는 거를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 할 만한 그 선수 급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뭐 이미 정치권에 파다한 소문이고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방통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격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논란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방통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하신 분인데 방통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하신 분이 과연 방통위를 통과하는 과방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과연 그러한 분을 과방위원장으로 임명했느냐? 결국에 민주당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국회를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략적인 목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방송이라는 그 공공 매개물을 국민의 것 그리고 국민의 뜻을 담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방송 장악을 시도하지 말고 방송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릴 만한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 아까 비슷한 말씀 하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방송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시대에 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오히려 방송보다도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접하잖아요. 그럼 전 진짜 어떤 사회의 어떤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방송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비서관이 조금 요약해서. 네, 아니 방금 그 신조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법제처가 최민희 그 내정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밝혔고 정정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그때 최민희 의원이 사퇴했던 이유는 국회에서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장기간 이 부분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며 사퇴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 유권 해석에 관한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그 정도까지 할게요. 배영수 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과반 좌석 주지 않은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결코 잘했다고 과반 준 것 아니라는 점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다음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원 당규 개정안 의결된 그 사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한 민주당 당원 당규를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내용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최종 이게 바뀌는 건 당무위원회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이제 박성민 전 비서관님께 여쭤볼게요. 뭐 어떤 지적들이 나오냐면 여권에서 주로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의 고무줄 사퇴를 가능케 하는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건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러 차례 뭐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된다면 이 부분은 빼자. 그러니까 이 당원 개정을 이렇게 무리해서 특히 이제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찝찝해 하셨고요. 이걸 빼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부 이제 최고위원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문구를 좀 고친 거죠. 원래는 뭐 지방선거라든지 뭐 대통령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어쨌든 뭐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들고 가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그 문구를 조정을 해서 이제 수정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대표의 의지는 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근데 만약에 정말 뭐 대통령과 관련한 정치적 사안에서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쳤을 때 뭐 이런 당원 당규가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상당한 사유 이렇게 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된 거죠. 신주 부대변인님, 김기현 의원은 차라리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라고 솔직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제 지금 박성민 비서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는데 또 뭐 그걸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뭐 그 속내는 저희가 모르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친위 부대임을 자인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향한 포석 쌓기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당원 당규 중에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 최고위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 사실상 지금 정당 체계에서 사라진 총재직을 좀 부활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1인 사당화, 극일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동시에 이 문구를 왜 굳이 집어넣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민주당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만은 민주당 안팎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외치고 있는 야권에서 특히 야권의 유력 주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 정당의 당원 당규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탄핵을 시켜보려고 한번 이러한 것들까지 다 조정해서 아예 그 포석을 쌓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 그 1심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매일같이 서초동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엮이게 되면은 수원지법까지도 또 재판을 받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당대표가 당무를 제대로 할 리는 없다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동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등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이제 커졌다고 보는데 여권에서는 이제 어떤 주장들을 하냐면 이번 이제 어떤 원 구성이라든지 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든 것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저하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포석이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 정치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의혹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이게 더 이상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내릴지는 뭐 앞으로 쭉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확실히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게 뭐 도로나 아니면 건물 짓는데 인허가 내주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대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쌍방울이 이제 북한에다가 대신 이제 돈을 뭐 지급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좀 중대한 문제다. 문제 자체는. 이게 과연 이 도지사의 어떤 승인 없이 이게 가능했었을까?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계속 파헤쳐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박상 비서관님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아직 1심, 그러니까 그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재판이고 네. 1심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지 이제 항소심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항고를 네.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뭐 2심에서 충분히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 1심에서 제대로 좀 다뤄지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여러 뭐 정황이나 증거들이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서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번 1심 재판에서도 어쨌든 결국에 이 대표의 사전 인지 여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모 여부 이게 중요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뭐 항소심을 통해서도 다투고 이재명 대표를 뭐 검찰이 추가로 이제 기소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좀 지금 민주당 측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불만을 갖는 이유는 이 쌍방울의 그 대북 송금 동기로 오로지 그게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비로만 볼 수 있냐 과연. 왜냐하면 국정원 문건에서도 이 쌍방울이 이런 대북 사업을 통해서 회사의 주가를 올리려고 했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담긴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쌍방울의 그 동기를 오로지 그냥 경기도를 위한 뭐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다 연관되는 거니까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형사 피고인은 대통령이 돼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을 상실하고 아울러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다고 재판 중단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이제 84조를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서 소추는 소송 제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한동훈 전 동의하실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네. 보통 정치인들 특히 대권주자라고 불리고 당대표 정도를 맡고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검찰의 기소만 돼도 도의적 책임으로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꿋꿋하게 버티고 계시거든요. 작년인가요? 그 박찬대 현 원내대표고 당시에 최고위원이었는데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의혹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통화한 사실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사법 질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온갖 악행들을 좀 벌인 적이 있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가 이번 1심 판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총동원돼서 지금 사법 질서를 유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무능인 것이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해명을 해야 될 문제고 본인들이 무결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대선 전에 차라리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수 있게끔 사법부에 요청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들의 무결함도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런 그 헌법 84조 막 논쟁 불거지는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헌법 84조가 뭔가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그 예. 대통령 소추 예. 그거에 관한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이제 이번 이재명
그 대표의 판결 난 이후, 아니 이재명 이화영 전 지사의 판결이 난 이후로 뭐 민주당에서 이제 검사를 공격하고 뭐 판사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억울한 일이 없도록 3심제를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고 그만큼 전 3심까지는 당이 그래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당이 이렇게 사법 체계를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도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비서관님한테 비슷한 얘기인데요. 요걸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하겠다 하면서 이 거부하면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아예 사법 체계 통제하려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전반적인 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뭐 헌법 84조 논쟁은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실패한 2조 심판론 선거 때 이제 한번 해보셨는데 실패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 실패했던 전략을 또 들고 나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국민의힘이 저희를 향해서 하는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폭로를 민주당은 신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검찰의 어떤 회유 또는 협박,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다던가 정관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회유를 하려고 했다던가 이런 폭로가 있었음에도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결국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인데 네. 그게 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봐야 된다. 특검 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뭐 그렇다고 판사 탄핵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 딱 2분 남았으니까 30초씩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국민의힘 먼저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말씀드릴게요. 2인 지도 체제 방안 이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얘기했던 건데 1등 당대표, 2등 당 부대표. 근데 이게 약간 의견이 다를 때 분열이 있을 법하다는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황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2인 지도 체제가 아니고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라는 표현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승계라는 게 당대표가 거리됐을 때를 상정해서 하는 것인데요. 네. 저희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거리가 되면 원내대표께서 권한대행을 하십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2위 그러니까 부대표라고 불리는 이분한테 그 당대표직을 승계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당원 당규를 너무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혼합된 제도인데요. 혼합된 제도가 정당에 뿌리 내릴 수가 없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일 정도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현행에서 이제 민심을 더 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 20이 됐든 30이 됐든 뭐 그렇습니다. 퍼센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저희가 당대표가 거리됐을 때를 예상하고 그러한 룰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의 당 얘기니까 그냥 짧게 박성민 비서관님은 짧게 그러니까 시간상. 뭘 하든 결국 한동훈 실어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2인 지도 체제를 한다 했다가 뭐 하이브리드를 한다 했다가 뭐 갑자기 집단 지도 체제를 한다 했다가 이 모든 게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절대 반지를 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도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 봐요. 뭐 당대표, 부대표의 어떤 분열 이런 거는 핵심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선을 출마하려면은 대권 당권 분리 규정에 의해서 내년 가을쯤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인데요. 상습 정체 구간에 발생한 사고로 지나기 더 어려워진 곳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이고요. 서용인 분기점 부근 4, 5차로 막고 대형 화물차 사고 3시간째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양지부터 서용인 분기점 쪽으로 7km 구간 정체가 극심하고요. 이후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와 월곶 일대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반대 강릉 쪽 안산 분기점 부근으로도 오후 정체 늘어 있고요. 이후 이천 부근은 3, 4차로가 노면 작업으로 차단돼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경기 서부권 교통량이 많아서 일산에서 판교 쪽 일산 부근과 김포 요금소부터 송내 쪽으로 모두 13km 구간 막혀 있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판교와 안양터널 시흥 부근 다시 안녕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와 김포 부근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가 경북 포항에 영일만 석유층 탐사 계획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이 산유국 대열에 합류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40억 배럴 규모로 추정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시추 단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석유와 가스 생산이 실현될지 여부, 즉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해당 분야 전문가신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현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계획인데 8광구 6-1광구 북부에 걸친 해역이고 영일만 또 인근으로 알려진 곳이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게 아니라 그동안 꽤 긴 시간 탐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곳으로 알려졌어요. 맞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네, 이제 한국에는 뭐 유전이 있는 지역이 뭐 서해, 남해, 동해 지역이 있는데 네. 잘 아시는 대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이제 가스를 생산하던 이제 동해 가스전이 있습니다. 네네. 그쪽에 이제 북쪽 지역을 뭐 오랫동안 물리 탐사도 하고 구조 조출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돼서 이제 뭐 최근에 뭐 2D, 3D 하는 것처럼 네네. 지하를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탐사를 진행을 더 해서 입체적으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D는 뭐 라인을 깔아서 수직 방향만 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D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돼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아니면 정확하게 정확도. 땅 속을 갖다가 이제 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유망 구조를 여러 개 도출을 해서 예. 이런 일들이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망구조 도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산업부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석유 가스 개발 과정이 처음에 이제 물리 탐사 자료 수집, 그다음에 전산 처리, 자료 해석, 그다음에 딱 이게 나옵니다. 유망 구조 도출, 네. 그다음에 탐사 시추, 부전 여부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일단 현재 유망 구조 도출 단계다 이거잖아요. 네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제 석유를 찾으려면 네. 이 석유가 있는 집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땅 속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방법으로 집이라는 찾을 수 표현을 써요. 집.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트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랩. 그러니까 예. 뭐를 가둬두다는 뜻이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냥 쉽게 하면 이제 집이라고 집이다. 생각하시면. 예, 예. 근데 석유가 집이 있으면 만들어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소스락이라고 하고 예. 근원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원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트랩이라는 이제 유망 구조가 있어야 되고 예. 만들어진 장소랑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장소가 모여 있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석유 부존이 가능한 건데 이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 유망 구조가 이제 영어로는 프로스펙트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구조니까 예. 이런 구조 안에 얼마만큼 석유가스가 있을까. 그럼 일단은 집이 커야 많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전문적인 내용인데 제가 아는 단어들이 계속 그렇죠. 나오네요. 프로스펙트. 예. 네, 그래서 이런 유망 구조를 도출을 하면 석유의 부존 여부는 모르는 겁니다. 네. 일단 이제 있으면 이런 집에 석유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부존 여부를 확인해 보자. 네.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앞으로 시추 포함한 추가 탐사까지 남은 과정 어떤 게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게 탐사와 시추에서 생산으로 넘어갈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그 판단하는 기준은 뭔지, 그다음 교수님 보기에 그 시기가 좀 언제쯤 될지 뭐 그게 궁금해요. 모든 게 다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예, 하거든요. 예. 일단 그러면 이제 탐사 시추를 해서 네. 석유의 부존 여부가 확인이 되면 얼마나 있는지를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매장량.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시출할 때 말씀드린 대로 뭐 1,000억이나 얼마가 돈이 들어가니까 들어간 돈보다는 석유 가스를 생산해서 팔면 돈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량이 자원량이 얼마고 그중에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수하는 것 중에 몇 퍼센트를 뭐 회수해서 팔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면 투자비랑
그다음에 생산 설비도 또 많이 지어야 돼요. 네. 해상에다 해상 플랜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비용들을 다 뽑아서 경제성 평가를 엄밀히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오면 얘를 개발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네. 이제 그런 다음에는 한 10년 가까이 사실은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네. 일이 잘 될 때. 방금 이제 매장량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뭐 어떻게 판단해요? 이렇게 뭐 찔러봐요? 아니면 뭐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제 매장? 일반적으로 탐사 단계에서는 매장량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쓰게 되고요. 안 써요. 근데 이제 한자로 하게 되면 매장이니까 뭐 땅속에 있는 양 그렇게 예. 되는데 이제 영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네. 땅 속에 있는 석유의 양을 탐사할 단계에서는 자원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원량.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는 리소스라는 말을 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식 용어로는 탐사 자원량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시추에서 찾으면 개발 단계로 넘어가야만 매장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매장량의 원래 정의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현 시점에서 생산이 가능한 양이에요. 근데 이제 오일이 100이라는 양이 땅속에 있어도 예. 석유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한 평균 35%밖에 생산이 못 돼요. 예. 그러니까 65%는 땅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가스는 이 작은 구멍만 있어도 유동이 잘 되기 때문에 한 90% 이상 생산이 돼서 가스의 가스는요? 경우에는 이제 해수율이 일반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가스 얘기하셨는데 일단 가스가 시추할 때 보면 그 응집된 구역까지 해저 그 아래 지층 뚫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해당 층에 닿으면 가스 얼마 있는지도 좀 파악이 됩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일단 시출은 예. 땅속까지 지상이랑 연결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구멍만 낸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그 뭐 안에 아주 구체적인 그렇죠. 것까지 아는 건 석유나 아니군요. 가스가 있으려면 이제 예. 물리 검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검층이라는 건 이 석유가 포함되어 있는 지층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리고 그 안에 석유가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를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작업을 가겠대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석유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알려면 시추하는 동안에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물 안에 뭐 오일이나 가스가 섞여서 농도가 높아지면 아 지금 우리가 시추하는 지점이 저류층을 통과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알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추 예정 지역 지정된 곳이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사가 탐사 계속했던 지역입니다. 지난해 8월에 철수 이사 밝혔는데 미국 심해 탐사 기술 분석 전문 기관인 액트지오 측은 유망 구조 찾아냈다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 측에 자체적인 첨단 기술과 노하우가 있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 비슷한 데이터 놓고 이렇게 다른 해석들 나오기도 합니까? 그죠. 어차피 이제 땅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퇴적물들이 쌓인 데가 뭐 강에서 생길 수도 있고 호수에서도 퇴적물이 생기고 바다 가까운 데서 생기고 먼 곳에도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금의 형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들은 대부분 시추를 해서 나오고 아니면 물리 탐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플레이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 쓰듯이 예.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도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베테랑처럼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여러 광구들을 이미 탐사를 한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직감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작은 증거들을 모아서 이런 플레이 컨셉들을 이제 도출을 하고 그 안에 석유가 있을 수 있다 없다를 이제 의견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오은주 씨가 어떤 말씀하셨냐면 산유국 진입을 위해선 리스크가 있더라도 시도는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석유 개발 자체가 네. 한 30% 미만의 성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하려면 결국 덩치가 클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야 실수를 하더라도 나머지 성공한 거에서 나머지 실패한 거를 갖다가 이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저 석유 회사들 뭐 쉘이나 엑소모빌들이 120년 넘게 그냥 계속 존재를 하는 이유가 바로 큰 회사들만이 생존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만약에 한국 같이 손실이 있더라도 큰 걸로 그냥 저기 그쵸. 충족을 시키니까 네. 여러 개를 실패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못하면 100개를 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거를 참아줄 수 있는
기관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열심히 이제 과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액트지오 측 아브레우 고문이 네네. 성공 확률 20%다. 실제 20% 성공 확률 도출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시출을 하면 이 중에서 이제 석유가 나올 확률이 20%라는 의미인데 네. 좀 전에 이제 석유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모여 있을 수 있는 장소, 네. 그게 이제 저류함의 트랩이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게 있죠. 그럼 적어도 3개 요소에 확률을 갖다가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인근에서 석유가 발견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점수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50%의 확률로 소스락은 있다. 그다음에 구조를 도출했으니까 구조가 있을 확률이 뭐 80%다. 그럼 2개 곱하면은 40%죠. 예. 마이그레이션이 될 확률은 잘 몰라서 한 50% 된다 그러면 다 곱하면 20%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회사별로 그 안에 디테일하게 요소들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네.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3개만 예를 들었는데 그 하나하나를 또 따져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네. 전체는 0이 되네요. 0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래서 여하튼 잘 되기는 어렵고 안 되기는 쉽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0인 거는 없는 거예요. 그 변수 중에. 20%가 나왔다는 거는 예. 그중에 0으로 보는 거는 아직 없는 거죠. 없는 근데 이제 거죠. 이런 거는 시추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추가 확인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어떤 요소들이 작동이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시추의 확률이 또 바뀌겠죠. 네. 다음 시추고. 아브레우 고문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영일만 인근 동해 심해 지역이 세계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과 비슷한 구조다. 실제로 그런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건? 지금까지는 이제 그 트랩이라고 하는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그런 네네. 구조를 주로 찾다가 지금은 이제 층서 트랩이라고 해서 위에 이제 투과도가 없는 지층이 있어서 광역적으로 큰 규모의 구조를 찾은 게 이제 심해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네. 여기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탐사 성공률 자체가 처음에 보기에는 아마 20%도 안 됐다고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 탐사 성공률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과학적으로 여러 리스크를 보고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보고 여기에 탐사 시추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본사는 미국 휴스턴 아브레우 고문 자택이고 매출액 미미하고 뭐 세금도 납부 안 된 것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과연 믿을 만한 기업이냐 이런 의구심이 증폭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반면에 또 아브레우라는 그 인물 자체는 이 분야에서 꽤 명성을 쌓은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네네.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직접 만나보지는 못한 분이고 예. 이제 그분들의 커리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과는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석유 회사인 엑손 모빌에서 이 탐사 쪽의 팀장도 오래 하시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태적 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 그 대표도 학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약간 권위가 있는 학회예요? 태적 학회? 그렇죠. 예. 이게 석유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학회고 연관성이 제일 큰 학회라고 보시면 네네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액트지오에서 수행한 게 탐사 자료를 해석을 해서 유망 구조를 도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이 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네. 뭐 컴퓨터랑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뭐 한두 사람이 해도 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희는 뭐 좀 커야지 이렇게 또 믿을 수 있고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석유 개발 쪽에 관여된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큰 회사들은 그 모든 분야를 다 갖고 있는 거고 여기 특화된 분야들은 탐사 중에서 이런 자료를 해석해서 플레이를 도출하는 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규모라는 거는 큰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번 과정에서 또 눈에 띄는 게 대통령이 직접 이제 해당 내용 발표했고요. 네네. 근데 상업 생산 가능할 경우에 가능한 시기 아까 뭐 한 10년도 얘기하셨는데 2035년으로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현 정부 임기 종료된 지 한참 됩니다. 네.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언급했다는 거는 좀 뭐 강력한 추진 의지랄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례적이긴 하죠. 근데 네네.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그 과학 기술 사업 쪽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원래 민감하니까 예, 이제 예. 정치적인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일하기가 어려워지죠.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5개를 시추하려면 뭐 5천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 국회가 예산 승인해야 되는 그런 그쵸. 부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 넘어가는 게 관건이고요. 그만큼 이제 뭐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아니면 뭐 강력하게 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가능성 진짜 있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죠? 고위험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 꼭 정부가 안 하더라도 민간 기업들이 네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도 민간 기업 투자하고 같이 병행하는 뭐 방안 네. 이런 것도 고려해 봄직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네. 이제 해외에 그런 회사들이 많은 이유는 거기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석유 산유국으로 된 지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기업이 엄청 크기 때문에 뭐 한두 개 프로젝트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기업이 휘청거리는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공사나 그런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제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민간 기업도 10년 동안 만약에 계속 실패를 하면 누가 밀어주겠어요. 그 민간 네. 기업의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나서서 장시간에 리스크가 큰 거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고요. 네네. 뭐 저 2개, 3개 정도의 기업만 하고 있는데 가장 활발히 하는 경우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예, 예. SK 어스온 그다음에 SK ENS 뭐 그런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있죠. 예, 예. 네네. 자, 김병희 씨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장기간 시추를 해야 할 텐데 이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유가 떨어져서 경제성 없어질 가능성까지 어떻게 걱정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누구나 이제 미래 유가는 모르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석유는 한국이 이제 지금 현재 원유를 1년에 쓰는 양이 10억 배럴 정도 돼요. 네네. 10억 배럴이면 100불을 하게 되면은 한 140조죠. 수입하는 금액만. 네. 근데 만약에 50불로 떨어진다 그러면 70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현재 그거를 일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타겟은 오일보다는 가스예요. 그동안에 그 심도에서 나온 거는 대부분 가스기 때문에 네. 가스를 하는데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 중에서도 이 이산화탄소 방출이 석탄에 비해서 한 40%를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소 에너지의 대부분을 지금 현재는 그 천연 가스를 개질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스팀을 집어넣어서 개질해서 얘를 나오고 또 하나 거기서 발생되는 CO2는 이 가스전을 다 생산하고 그 안에 주입을 해서 네. 격리를 시키는 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가 괜찮다고 보고요. 네네. 자, 방금 이제 환경 얘기, 오염 얘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2010년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죠. 거기 네네. 설치했던 원유 시추 시설 딥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11명 숨지고 1억 7천만 갤런 원유가 바다에 유출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출 사고인데 BP가 미국 정부에 24조 원을 배상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석유 탐사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좀 있습니까? 좀 크고 작은 어떤 이런 오염 사고들이? 오염 사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할 때 뭐 파이프가 유출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시추를 하다가 시추하는 동안에 뭐 고압 압력이 높은 데를 만나면 얘를 컨트롤을 못해서 네. 이렇게 사고가 나오죠. 그래서 디버터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화로도 나왔고 그렇죠. 예, 네. 예.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아침에 출근했더니 이제 이 사고 터졌다는 얘기를 사실은 예. 들었습니다. 어디서 2010년도에. 일하셨어요? 전 이제 코너코 필립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시군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이 회사가 이제 24조를 배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와 똑같은 돈을 그러니까 이게 2빌리언이죠. 네. 20억 불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양을 나머지 민간 기업에 복구하는 비용이나 또 썼어요. 그러면 이게 40조잖아요. 50조네, 50조. 40조, 50조 되는 돈이면 예. 웬만한 회사는 다 나가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BP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브리티시 돌린 거죠. 페트롤리엄이 버텼군요. 50조가 나가고도. 그렇죠. 이게 보통 1년에 이 회사들이 수익금이 보통 20조에서 많게는 40조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예. 몸집이 작은 회사들은 이제 이게 한번 이런 사고가 나면 이제 회사의 존폐까지 이제 관련이 될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에너지 주권 측면에서 볼 때 뭐 석유 생산 여부는 중요한 국부라든지 뭐 에너지 뭐라 그럴까요? 자원화라 그럴까? 뭐 에너지 안보나 뭐 자원 에너지 안보. 안보. 예. 그런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한 뭐 1분 이내로 남았습니다. 짧게 네네.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자기 나라의 진주 보석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에너지 소비 수입하는 게 한 140조 넘으니까 1년 예산 600조 뭐 이렇게 해도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거를 계속 수입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 1%면 그 1조가 넘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국가의 경제나 산업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정권 바뀌죠. 뭐 사장님 바뀌죠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들이 이제 국가의 뭐 에너지 안보나 자원 안보에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14살 효정이 3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 후 지금까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왔는데요.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는 손녀딸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유방암 투병은 효정이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만 하는데요. 5번 이상의 대수술과 40번이 넘는 항암 치료. 세상 전부인 할머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면 효정이의 눈물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도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작고 여린 손을 모아 기도하는 효정이. 효정이와 할머니가 행복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영남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경주의 기온 34.2도를 최고로, 대구 합천 등 낮 기온 33도대까지 치솟았고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31.1도로 평년보다 3.7도가 높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30도 이상인 곳 많았고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상 더욱 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먼저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16에서 24도 분포, 또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31도, 대전 32도, 대구 34도 등 26에서 3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밤까지 동쪽 지역을 위시해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소나기 5mm 정도인데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 5에서 40mm 정도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요. 내일도 역시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남 서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서해안과 제주 해안에 안개가 짙어서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바다 안개가 원인입니다.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52%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인근 곳곳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은 전방부대 모든 전선에 고정형 대북 확성기 설치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 계획을 밝힌 의사단체에 행정명령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개원이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오늘 뉴진수 시간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댄싱 퀸, 맘마미아, Thank you for the music. 곡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노래들입니다. 올해는 스웨덴의 4인조 그룹 아바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지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스웨덴에선 이를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최근에 아바 멤버들이 기사자기도 받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아바,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언론인 선배시기도 하십니다. 자, 아바의 전성기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평론가님도 그 시절 아바 이제 열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네. 아바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게 된 계기, 첫인상 이런 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당연히 워터로부터 네. SOS, 마마미아 이런 노래들 때문이었는데 딱
듣는 순간 아, 이 노래는 대단히 멜로디가 좋다. 네. 그거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제가 그 완전 빠진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 중독성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아주 친구들 사이에서 락을 듣던 애들 그런 친구들도 갑자기 아바 음악에 심취하고 그랬었어요. 락을 듣던 사람들도요. 예. 제 친구는 그때 그 둘이서 되게 싸웠어요. 누구랑 누구 팬하고 누구 팬일까요? 아바하고 저기하고요. 퀸? 네. 아, 그래서 엄청 싸우고 막 언성 높이고 교실에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세계 대중음악계를 평정한 아바 어느덧 데뷔한 지 50년이 훌쩍 넘었고 최근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기사자기와 왕립 바사 훈장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바 하면 반짝이 옷에 쫄바지 그거 이제 기억나거든요. 네네. 이제 백발이 성성한 70대 중반 된 것 같아요. 세월이 네네. 참 많이 흘렀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바는요. 음악도 좋고 아주 두 여성의 노래도 잘했지만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의상 예. 또 무대 스테이지 이런 면에서 보이는 것을 지향했어요. 단지 음반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에서 멋지게 보이고. 그때 이미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미 뭐 오디오 비디오가 합해진 AV 스타라고 볼 수 있었죠. 아, 네. 그러네요. 네. 자, 아바는 사실 1972년에 데뷔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1974년을 진짜 데뷔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 네. 역시 본격적으로 정말 세계 이름을 알린 거는 74년 5월이었죠. 그렇습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였는데요. 아바를 갖다가 이렇게 스웨덴에서 네. 그 평가해 주는 이유는요. 스웨덴에 꿈이 있었어요. 네. 바로 뭐냐면 영국의 비틀스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의 가수가 있길 바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문화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네 사람을 엮었어요. 원래 아바 이전에 네 명이 다 스타였어요. 각각. 예. 예. 다 스타였는데 이걸 갖다가 비틀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인조잖아요. 예. 그래서 요 넷을 갖다가 엮어서 스웨덴의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그 뭐랄까 해외 활동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자유롭게 강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사자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너무 빨리 늦게, 줬어야 되는데. 빨리 줬어야 돼요. 예. 자, 지금 얘기를 한두 마디 여쭤볼게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 대륙의 뭐 전국 노래자랑 느낌? 뭐 네네.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스웨덴 말메에서 이제 예. 열리네요. 이게 아바의 50주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원래 아니에요. 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도 역사가 있는데 네. 항상 그 전에 그 우승자 우승 국가 그 우승 국가에서 우승자 배출국. 네, 그렇습니다. 예. 열리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스웨덴의 그 참가자 로린이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스웨덴이 되는데 이게 딱 맞은 거죠. 또 아바의 50주년하고. 예, 고구 네네. 그래서 50주년이 딱 맞물리면서 더욱더 그 의미가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최근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이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네. 이스라엘 가수 에디 골란이 이제 경연에 참가하는 거 두고 네. 너희 이스라엘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량 희생시킨 나라인데 네. 왜 여기에 참가하냐? 뭐 대외 보이콧하는 그 네네. 국가들도 있고 뭐라 그럴까요? 출연자들도 있고 해서 예. 그래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그동안 좀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적이 꽤 있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유럽의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갈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갈등의 상황이 많이 역사적으로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전 사실 이번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이스라엘 이 부분 때문에 네. 조금 화제가 될 것 같았어요. 전형적인 예술과 정치 간의 어떤 대립이랄까요?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죠. 네네. 그렇군요. 다시 아바 얘기로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바는 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워털루라는 곡으로 우승하며 예.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때 우승 비결이 뭐였습니까? 곡이 좋잖아요. 곡이 좋으면 딱 듣는 순간 막 경쾌하고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딱 워털루 듣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다 그랬대요. 우승이다. 네. 보통 그런 거 현장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그 약간은 조금 입상을 하기 위한 느낌의 곡이었어요. 예. 경쾌하고. 네. 듣는 순간 네. 이거 우승이구나. 네.
곡이 좋아서 우승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아바가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곳 워털루 한 소절만 듣고 오겠습니다. 워털루입니다. 네. 아바를 두고 우리가 스웨덴 국민 가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스웨덴은 비영어권 국가고 비영어권 아티스트가 이제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까 묶어주셨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래도 그 장벽을 넘었어요. 그 잘한 게 뭐냐면요. 네. 이 아바는 네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네 사람이 그 두 커플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 두 커플 이름을 따서 아바를 만들었어요. 남자는 B로 시작해요. 베니 비온. 예. 여자는 아그네사 안니프리드. 그래서 아바가 된 거예요. 두 부부를 엮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출발할 때 뭘 했느냐. 우리 스웨덴어 이런 거 쓰지 말고 영어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영어권 국가의 지금 현재 상황을 역으로 활용한 거죠. 세계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로 나가려면 영어를 써야 된다. 네. 그래야 유럽을 정복하고 미국에 갈 수 있다. 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네네. 통한 거죠. 미국에서는 아주 속 시원하게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유럽은 평정했죠. 네. 사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요. 예. 아바는 신나는 댄스 음악, 친숙한 멜로디뿐만이 아니라 화려한 네. 퍼포먼스와 스타일 선구자기도 하고 일찌감치 영상으로 예. 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자,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아바의 가장 큰 인기 요인 네네.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대중들로부터 예. 국가 세대 초월해서 사랑을 받을까요? 아, 이것도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남자들이 곡을 만들고 아내들이 무대에서 불렀어요. 네. 아, 세상에 무대에서 부르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보라고 어떤 때 너무 야한 옷도 입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예.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재밌게 얘기하는 건데 이혼당할 만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혹사시켰거든요. 아내를 너무 예. 혹사시키고 너무 예쁘게 입혔어요. 예, 옷을 예. 너무 예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좀 심하게 입혔어요.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막 임신했을 때 노래 부르게 하고요. 조금 그래서 예. 그 성공에 대한 그 두 남자의 집념이 너무 강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자 이거였잖아요. 작사 작곡자 역사적으로 작사 작곡 중에서 훌륭한 사람 누구냐. 네. 여기서 이 아바의 두 남자 베니 비온 꼭 꼽혀요. 그리고 또 보컬리스트 있잖아요. 네네. 노래 잘하는 가수 뽑잖아요. 예. 그럼 무조건 아그네스하고 안니 프레드가 꼽혀요. 아, 그럼 그래요? 뭘까요? 곡 잘 만들고 노래 잘했기 때문에. 노래 잘하고 예. 거기다 또 비주얼도 사람들한테 그럼요. 호감을 주고. 그리고 여성들 둘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네. 안니 프리드는요 나중에 공주 돼요. 네? 어디 공주요? 그게 스웨덴은 아니고요. 어쨌든 다른 나라. 공주가 돼요. 원래 예. 노래의 여사인데요. 예. 공주에 그래서 지금도 백작 부인으로 불려요. 아, 그렇군요. 아그네스는 뭐 그때 남자들이 다 일제히 좋아했죠. 영화 근데 말죽거리 그 두 분도 또 싸웠다면서요. 아니 우리 그때 반에서 있잖아요. 예. 넌 아그네스야, 넌 프리다야. 프리다파와 아그네스파. 네. 저희 학생 때도 약간 좀 갈렸는데 이게 말죽거리 잔혹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 자, 여러 가지가 다 인기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네. 비오른과 베니의 뛰어난 작곡 실력 덕분이다. 이제 인기 요인이. 예. 아니면 아그네사와 애니 프리드의 환상적 보컬 덕분이다. 저는 후자입니다. 환상적 보컬. 예, 아무리 곡 잘 쓰려도요. 이걸 소화하는 가수의 그 역량은 네. 우리는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아그네스랑 프리다는 너무 잘했어요. 댄싱퀸 부르고 또 페르난도 부를 때 두 네. 여성이요. 이건 하늘이 준 거예요. 아이 도저히 흉내가 안 돼요. 이거. 옛날에 그 앙드레 김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 예. 판타스틱. 그럼요. 판타스틱. 만약에 저요. 예. 지금 아그네스나 프리다 나타나잖아요. 예. 평론가 안 해요. 바로 음반 제작하죠.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지금 막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2081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아바는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음식도 맛있는 맛집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바라는 레스토랑이 있나? 잠깐만요. 5150 아바 노래를 들을 때면 늘 위로가 돼요. 예. 세 번째 문자가 이게 핵심입니다. 네. 메아 쿨파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네. 임진모님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만나다니 느낌표. 아바 멤버 중 한 명이 긴장하셔야 돼요. 질문이에요. 아바 멤버 중 한 명이 네. 노벨 음악상 만들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오, 그런가요?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예. 그런 소문이 팩트를 있었나 봐요. 떠나서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예. 노벨상의 음악상은 없잖아요. 기사는 있대요. 그런 기사는.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60년대가 비틀스였으면 70년대는 아바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네. 메아 쿨파 씨는 뭐 하는 분입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요? 예.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가 머리를 식히고 갈게요. 우리 임진모 평론가님이 추천하는 아바 노래 한 소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맘마미아죠. 이게 바로 또 뮤지컬의 제목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뮤지컬의 제목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봤더니 너무 잘 만든 곡이에요. 이 곡이. 그렇군요. 저도 네네. 그 영화 몇 번 봤어요. 네. 자, 맘마미아. 임진모 평론가님, 제가 아까 약간 여쭤봤던 건데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뭐 예. 아바 팬, 예. 퀸 팬 바로 뭐 이게 나눠가지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했거든요. 그런 이 노래 일도 때문에 있어요. 그래요. 이 노래 맘마미아 때문이에요? 왜냐? 이때 영국에서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명곡. 그렇죠. 보헤미안 랩소디가 9주 동안 1위 했거든요. 그걸 1위 져서 끌어내린 게 아바의 맘마미아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아, 그게 왕팬들은 그거 갖고 정말 심한 갈등을 겪었겠네요. 네, 네, 네. 바로 이 곡 때문이었다. 맘마미아.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 히트곡을 내면서 전 세계적 사랑을 받았던 아바. 그런데 아바는 1982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바 멤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활동하다가 각각 이제 부부가 됐잖아요. 네, 네. 근데 활동 중단도 예. 멤버들 간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면서 피로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부부 또 모두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활동 자체가 너무 세계적인 활동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각차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베니하고 그 안리 프레드 있잖아요. 네네. 81년에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비욘하고 아그네스는 이미 그 전에 그 도장 찍었죠 거의. 예. 그래서 안타깝네요. 그 네. 단란했던 부부가 전부 갈라섰는데 갈라서는 와중에도 명곡을 냈어요. 그게 뭡니까? 예를 들자면 Winner Takes It All. 이게 뭐냐면 그 한마디로 우리 연애에서 예. 좀 약간 승자 개념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당신이 다 가졌잖아. 그럼 난 패자고. 뭐 이 연애도 말이야 전부 승자 독식이라고. 이게 만든 게 Winner Takes It All인데. 승자 독식. 혹시 잠깐 듣고 올까요, 평론가님? 네네 잠깐 듣죠 이 노래. Winner takes it all. Building me a home, thinking I'd be strong there, but I was a fool, laying by the rules. The gods make roll the dice, their minds as cold as ice, and someone way down here loses someone dear.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has to fall. It's simple and it's plain. Why should I complain? But tell me, does she kiss?
자, DMD님이 아바 덕분에 야근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네요. 3253님이 세월이 흘러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악, 오래전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음악. 앞으로의 신곡도 기대됩니다. 얘기를 하셨고요. 아까 이제 파경 얘기를 했으니까 멤버들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을 때쯤 아바 음악이 좀 달라졌나요? 물론 이제 그런 사적인 느낌의 곡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후반부에 나온 게 I Have a Dream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음악적인 면에서는 양보가 없었어요. 끝까지 좋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4부터 82까지 약 8년 동안 우리는 행복하게 아바 음악에 젖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전 세계 대세는 락 음악이란 말이에요. 좀 약간 남성 중심이에요. 예. 락 음악이. 그런데 아바 음악은 약간 감성적이고 또 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좋아했는데 이때 사실은요 너무 락이 강하다 보니까 네. 말을 못했어요. 저도요 아바를 좋아하는데 대놓고 아바를 좋아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 혹시 락 좋아하는 사람한테 무시당할까 봐. 예. 거기 뭐 좀 수준 높은 것처럼 그쪽이. 맞습니다. 예, 예. 네네. 아, 그랬었군요. 근데 그랬던 아바가 2016년 네. 30년이 흐른 뒤에 재결합을 또 선언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네네. 이 재결합은 그냥 가수 팀으로서의 재결합이죠. 그렇죠. 그죠? 사실은 저는 이 안 만날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이거 소설 같은 얘기예요. 예, 안 만날 것 같은데 아그네스나 여성 멤버들이 네. 다시 한번 우리들의 활동이 있다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만나게 되죠. 나이가 들었어도 예. 70에 접어들면서도 열정이 네네. 있었나 봐요. 예, 예. I still have faith in you. Don't shut me down. 네네. 30년 만에 발표한 신곡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바의 뭐 자기 실력들은 갖고 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요 갑자기 또 이 사람들이 오다 보니 네. 아 그냥 추억에 있지 왜 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다시 활동할 필요가 있었겠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본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던데요. 네. 아, 그랬군요. 예. 자, 아바가 활동 재개하면서 투어하는데 투어 이름이 아바 보이지. 보이지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아바 멤버가 아니라 아바타가 홀로그램으로 이제 공연을 해요. 네네. 뜻밖의 프로젝트인데 아바가 이렇게 디지털 쪽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음악 산업이 뭔가 이 공연을 갖다 이어가려면 네. 넷이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나이가 이미 70대 중반 80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으로서 4명이 실질적으로 임하는 공연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공연장에서 이것이 잘만 가동되면 충분히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네네. 요즘은 이렇게 디지털 AI 부분에 모든 아티스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데뷔 50년을 훌쩍 넘긴 그 네.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아바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K-팝은 네. 아바의 음악을 모델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예. 이거 무슨 뜻인가요? 저는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이 의견을 뭐 전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한창 우리가 K-팝이 성장할 때는 조금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아시아 국가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스웨덴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댄스일 필요가 있겠다. 네네. 왜냐하면 댄스로 가면 아무래도 10대가 흥분합니다. 아, 그렇죠. 20대, 30대들은 좀 진지하게 음악을 듣지만 10대들은 자기를 움직여주는 음악 원하거든요. 네네. 그게 딱 아바였단 말이죠. 락 시대 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면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는 뭐 아바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좋은 곡을 갖다 이렇게 또 짜임새게 만들면서 저는 아바나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네네. 가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K-팝의 이 많은 가수들도 지금 세계 시장에서 진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술락 씨가 네. 방탄소년단도 기사자기 주고 싶네요. 기사자기 어느 나라. 그다음에 5944님이 네. 뉴스레터 K에서 아바의 음악 세계에 대해 듣다니 신선합니다. 네. 임진모님 반갑습니다. 예.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아유 예. 불러주십시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네. 아바의 히트송들로만 만든 뮤지컬 맘마미아처럼 예. 한국판 맘마미아도 기획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 한국판 맘마미아가 만들어진다면 네.
우리 임진모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뮤지션의 곡들로 뮤지컬을 만들고 싶으세요? 볼 때는 컴플레이션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조용필일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가왕 조용필이 바로 마마미아 영국 초연 때요. 예.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거 봤어요. 아 현장에서요? 예, 그리고 조용필의 히트곡은 아바의 히트곡보다 더 많아요. 우리 국내. 그리고 또 이제는 케이팝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네. 케이팝의 그야말로 대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역사적 대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너무 좀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돼서 그러지. 제가 볼 때 한국판 맘마미아라면 역시 조용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조용필이다 예.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네. 지금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온갖 화려한 음악들 막 새로운 음악들 쏟아져 나오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아바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 네. 들어야 하는 이유 예. 한 말씀 딱 해주세요. 제가 볼 때 눈과 귀 모든 면에서 음악이 우리들에게 제공해야 될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눈으로도 즐거웠고 네. 귀로도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신났잖아요. 네네. 이게 음악이에요. 이게 대중가요라고요. 제가 볼 때 대중가요의 일반적인 속성을 가장 잘 풀어놓은 그런 그 존재가 저는 아바라고 봅니다. 이 네 사람의 만남은 역사가 만들어준 거예요. 대중가요가 아바고 아바가 대중가요예요. 그렇게 해도 그런 등식을 얘기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814님이요. 임진모 평론가님 날마다 듣고 있는 뉴스레터 게이 찐 애청자입니다. 예. 임진모님 너무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데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예. 네네. 자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퇴근길 고장난 차 소식이 꾸준합니다. 서울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는 반포대교를 지난 1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요. 뒤로 원효대교부터 이 돌발 구간을 지나 구리 시계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노들로 한강대교 방향 여의 상류 나들목의 가로수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올림픽대로로 진입하실 수 있는 상부도로 통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는 서초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로 한남대교부터 시속 11km 내외로 운행하고요. 반대 서울 쪽은 동대구 분기점 3, 4차로에 화물차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이 밖에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차량터널 2차로에서 버스 사고 처리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서용인 분기점 부근 4, 5차로와 갓길에 화물차 사고 여파는 뒤로 양지 나들목부터 7km 구간에서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소식은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전면 휴진 예고한 데 이어서 어제는 개원이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하루 전면 휴진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주에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네. 사직서도 이제 각 병원이 수리해라 이렇게 이제 좀 회유책을 내놨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의정 갈등은 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예 취소해라. 이게 지금 이제 의료계의 요구 사항인데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좀 내걸면서 지금 일단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이제 전면 휴진에 철회하고 들어가겠다. 아예 없던 거하고 다른가 보죠? 아, 철회라고 하면 이제 예. 철회라고 밝힌 시점 전까지는 어쨌든 그 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실 이제 이 처분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다 면허정지 이거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지금 이제 복귀한 전공의들에 한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이 면허 박탈 같은 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철회가 아니라 취소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군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이제 이게 정부에서는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집단 휴진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의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일 하루 전면 휴진 결정했지만 이제 정부 대응에 따라서 집단 행동을 강화할 가능성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진에 이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이제 참여하냐 이제 뭐 이게 관건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자명한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분위기 지금 봤을 때는 이 의료 공백을 이제 그나마 메우는 마지막 보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문의들 그리고 교수진들, 그러니까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제 대거 이제 이런 휴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건데요. 본래 이제 의협 같은 경우에는 또 동네 병원 의사들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개원이들 중심인 단체여서 아무래도 좀 휴진 참여율 높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처음에는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 총파업에 지금 전국 의대 20곳 교수 모임인 이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지금 동참 의사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급 효과를 좀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의료계가 지금 요구하는 행정처분 취소 자체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마땅한 좀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박성준 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고 경과를 보기 위해서 진료 예약이 돼 있었는데 연기 연락이 왔네요. 유유. 네네. 안타깝네요.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마련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제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이제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이게 네. 이제 아마 좀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진 참여율이 이제 15% 미만이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이제 병상 가동률 50%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진료 기능이 이제 대부분은 지금 수준으로 거의 유지될 거다. 그래서 피해가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장도 지금 뭐 전면 휴진 불허 방침 밝혔고 특히나 이제 서울대병원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불허 방침 밝힌 상태에서 만약 휴진 강행하면 이게 사실 이제 큰 징계가 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동참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좀 관측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의협에서는 또 주목할 거예요. 서울대병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휴진 참여율이 이제 15%를 넘으면 일부 이제 진료과 내지는 심지어 이제 막 30% 넘었다. 그러면 병원 자체가 아예 가동이 좀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행정명령과 이제 주동자 형사 고발 뭐 이런 조치들 내놓으면서 좀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원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정부가 오전에 이제 진료 명령 그리고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하고 쉬어. 만약에 휴진을 할 거면. 근데 이때 이제 휴진 신고를 받았을 때 동네 병의원 이제 휴진율이 30%를 넘는다. 그럼 이때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제 18일 총파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사실 참여율을 지금으로서는 정말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지금까지 이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게 이제 총 4번인데 2014년 원격 의료 도입에 반발해서 이제 진행된 휴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개원의들 참여율이 21% 정도였어요. 뭐 이 정도면 이제 사실 아주 높다고 보긴 좀 어렵고 또 이제 2020년에 의대 증원 추진했을 때도 그때 이제 휴진 진행됐었는데 그때 참여율이 10%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별로 안 높을 거야 이런 게 이제 처음에 나온 관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예상보다 높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더 이제 이쪽으로 좀 기울게 되는 게 2000년 의약분업 때 그때 휴진 이 동참률이 60%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랑 좀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이제 투표 참여율을 봤을 때 좀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협 투표 같은 경우에 지금 투표 참여율 자체가 60%가 넘었고요. 집단 휴진하면 동참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70% 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절반 가까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치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의협에서 진행한 모든 투표를 통틀어서 상당히 높게
높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좀 참여율이 예상보다 뜨거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의대 교수들의 동참 의사까지 좀 밝힌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이렇게 휴진율이 높게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하고도 만약에 파업을 이어간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법적 조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뭐 자격 정지, 뭐 3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지금 뭐 금고형 이상이라면 의사 면허 박탈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의협에 대해서도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강경 대응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때를 좀 참고해서 보면 당시 의협 회장이 이제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았고요.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이런 의사들의 집단 휴진 계획에 병원 노동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꼽자면 환자 그리고 사실 병원 노동자들. 입원은 병원 노동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 그리고 일반 이제 병원 근무자들, 그렇죠. 이제 근로자들 다 예.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제 이 의료계와 이 정부의 갈등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100일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병원들의 이 경영난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경영난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결국에는 병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임금 체불, 뭐 희망퇴직, 뭐 구조조정, 좀 원치 않는 무급휴가 권유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위기에 좀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명분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병원 노동자들로 좀 구성된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노총 산하의 이제 전국 의료산업 노동조합 연맹에서도 좀 성명서를 내고 이걸 명분 없는 이 휴진을 철회해라. 정부와 대화하고 지금 이제 다시 복귀해라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볼게요. 지난주 실시한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유럽 의회에서 중도와 좌파 성향 정당들이 위축됐다고 하네요. 네, 이게 참 유럽 의회 선거라고 하니까 되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제도 설명을 네네. 좀 드리면 유럽 의회는 이제 유럽 연합이 이제 지켜야 할 법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제 심의하고 이런 네네. 곳이고 당연히 이제 이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도 각국의 이 의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의회는 그 나라의 법을 만들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유럽 의회는 직접 선거로 이제 당선된 유럽 연합 27개국 대표자들이 구성한 이제 다국적 의회인데요. 각 나라별로 이제 인구 비례 고려해서 뭐 이제 독일이 뭐 96석,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각국 정당이 국적에 상관없이 이제 정치 성향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이제 교섭단체 같은 걸 꾸려요. 그거를 네네. 이제 정치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당처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5년에 한 번씩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번 선거는 이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요. 나라별로 이제 각 나라 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9일까지 딱 끝내고 그때까지 선거 결과를 다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각국 선거의 결과가 미리 나오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일까지 딱 닫아놨다가 10일 이제 딱 자정이 되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기존에 예상했던 것도 사실 이제 극우 그리고 우파 정당들이 이제 약진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예상은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역시 이 뚜껑 열어봤더니 네. 이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이제 주요국에서 우파 정당들이 실제로 좀 약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우파 정당들이 모여 있는 그럼 그 정치 그룹이라는 곳의 것도 이제 사실 우파들 위주로 이제 더 많은 의석을 좀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됐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일당 같은 경우에도 중도 우파 성향이긴 해요. 그러니까 유럽 국민당인데 네. 전체 이제 720석 가운데서 이제 191석을 차지했고요. 일당 지위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유럽 보수화 개혁, 정체성과 민주주의 같은 이제 극우 정치 그룹들이 상당히 많은 의석 기존보다 이제 많이 차지를 했다. 네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두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곳이 이제 중도좌파 사회민주동맹 그리고 3당이 이제 중도 자유당 그룹인데 모두 네. 이제 중도 성향 이제 그룹들이죠. 근데 의석수가 다 줄었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게 5년 전에 거의 이제 돌풍이라고 했었던 게 이제 좌파 성향 녹색당 그리고 네. 유럽 자유동맹이 이제 의석수가 그때 71석 차지하면서 상당히 이제 화제를 모았었거든요. 돌풍이죠. 네, 근데 예. 71석에서 지금 18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거의 빼앗겼다라고 이제 이 극우 정당에 빼앗겼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나라별로도 보면 독일에서도 지금 1, 2당 지위 다 지금 이 극우 정당, 보수 성향 정당들이 차지했고 지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정인 사회민주당이 3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제 이 프랑스 극우 정치인이란 마린 르펜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마린 르펜이 이끈 이제 국민연합이 지금 32% 득표율을 차지를 했는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속한 이 르네상스당 예상 득표율 15.2%니까 여기보다 2배나 차지를 했던 이쪽이 거예요. 절반이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냐면 이 예측 결과 나오자마자 패배를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를 해산을 했고요. 이달 30일에 조기 총선 실시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마크롱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승부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몰렸다라고 할 만한 선거 결과거든요. 지금 네네.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번 이 중간 평가에서 상당히 참혹한 이제 패배를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조기 총선으로 해서 르펜과 이제 극우 정당 부상을 막아보겠다. 좀 이런 묘안을 좀 짜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대통령 집권으로 의회가 조기 해산한 게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시절 1997년 이후로 지금 27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그때도 사실 이제 자충수라는 평가가 좀 많았긴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사실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이제 현지 매체들 보도 내용을 보면 이거 마크롱 대통령의 도박이다. 내지는 이거 유럽 선거일 밤에 마지막을 장식한 폭탄. 예. 뭐 리스크가 높은 주사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예, 예. 네 시간상 예. 줄이겠습니다. 시간상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근데 조기 총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프랑스를 포함해서 주요국에서 이렇게 거의 공통적으로 우파가 득세하게 된 이유 뭘까요? 이게 공통적으로 꼽는 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촉발된 이제 안보 불안, 네네. 난민 문제, 뭐 고물가, 환경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을 꼽는데요. 네.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배부르고 이 등이 따스울 때는 사실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뭔가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환경 정책을 뭐 해서 우리 이 지구를 더 푸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하지만 그만큼 지금 이제 유럽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민자, 난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더 이 보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전쟁 지원금이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뭐 농민들을 뭐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농산물 뭐 수입하면서 그때 뭐 이제 반발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우리부터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들을 점점 더 갖게 되면서 모두가 좀 보수화되는 성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에 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네. 이거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대구와 울산, 경주 등 영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됐는데 그럼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좀 비슷한 날씨 좀 이어진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이제 이게 폭염주의보가 지금 일부 지역 발효가 된 건데 보통 폭염주의보는 하루치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게 아마 이번 주 내내 좀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볕 아래 약간은 습하면서 좀 더위까지 가해진 이런 날씨가 아마 전국적으로 좀 비슷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그러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발음 좋았습니까?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돈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봐도 이렇게 잘생기시고 씩씩하세요. 네. 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에 나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네이버 웹툰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죠. 회사가 있는데 이 본사가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는 나스닥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기업 공개, 한마디로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특이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아마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아마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기업, 그것도 웹툰이라는, 그러니까 만화라는 이제 컨텐츠 기업이 미국에 상장이 된다라는 거, 이게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이버가 웹툰 키워온 건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한 20년 됐나요? 네, 20년 됐는데 정말로 네이버가 공을 많이 들었던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2004년도였습니다. 이 출판 만화를 디지털 이미지로 바꿨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PC 중심이었고요, 모든 그렇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또 웹툰이라는 또 개념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일반 있던 출판, 그러니까 그림으로 돼 있던 이런 종이로 돼 있던 이런 만화를 뭐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사업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006년도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식재산권, IP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판권 확보에 들어가고 2010년도 드디어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웹툰이 큰 인기를 얻게 되죠. 이제 모바일로 만화를 보는 시대가 온 거죠. 시장도 많이 커졌죠.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야심차게 또 더더욱 이제는 네이버가 투자를 하게 되고,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150여 개의 나라에 이제 진출해 있습니다. 2,400만 명의 창작자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월간 활성자 사용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명 여기 와서 들어와 보느냐, 1억 7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서비스로 지금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까지 이제 진출해서 상장까지 앞둔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웹툰 세계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근데 실적은 일본에서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장은, 진출은 나스닥이에요. 이유가 그렇죠. 뭡니까? 일단 아시겠지만은 만화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일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인구 규모도 많고 많이들 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라인 망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일본의 법인이죠. 이 라인 망가가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스닥에 가는 이유는 역시나 뭐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스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스닥이냐 이거죠. 우리나라에 뭐 코스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 시장도 있을 텐데,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뭐 서울대도 갈 수 있고요, 이제 하버드도 갈 수 있는 실력을 둘 다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어디 갈래? 그러면은 물론 둘 다 좋은 대학이지만은 아마 하버드 간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이 방송 듣고 있는 서울대 동문들이 지금 여하튼 그럴 텐데 그런 차이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는 이 글로벌 인맥들도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높은 평가의 유동성도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커집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돈을 사실상 더 많이 빨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무엇보다 또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죠. 우리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 그러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 일단은 뭐 브랜드 이미지가, 밸류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엄청난 캐시카우가 될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절차로 진출하게 되고 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일단 지금 진출 뭐 프로세스를 본다 그러면 일단 증권신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면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죠. 근데 그것을 제출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서 이제는 기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로드쇼를 개최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보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인데,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빠르면 1개월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제 쿠팡이 그랬어요. 쿠팡이
증권 신고서 내고 나서 한 1개월 만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뭐 만약에 빠르게 된다 그러면 7월 달에도 이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빠르게 상장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하나의 또 투자처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가는 게 네이버 웹툰만이 아닙니다. 나스닥을 향하는 우리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조금 멀어졌는데 뭐 컬리라든지 카카오엔터 이런 기업들도 사실상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마디로 나스닥 상장 계획을 내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뒤 따라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외 증시로 이제 가버리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타격이 있을 수준 정도인가요?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시장 자체가 더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 보면 코스피야 이제는 코스닥이 있는데 이 코스닥에서도 코스피로 이동하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이전 상장을 하는 기업들도 꽤 많거든요. 올해 들어와만 하더라도 사실상 코스닥 상위 10개 기업에서 절반이 이동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에 더더욱 너무 좁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상 뭐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증시를 볼 때는 네, 그렇고 맞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기업 가치는 우리 증시보다 높게 산정이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신흥 시장이기도 하고 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직 좁은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일단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브랜드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할 텐데 지금 이제는 기업 가치를 한 3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조에서 5조 사이에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는 뭐 흑자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는 전체적인 영업 흑자는 아니고요. 지난 4분기 그다음에 이제 에비타라고 해서 삼각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뭐 법인세 내기 전 이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냐면 현금 창출 능력을 얘기해요. 에비타를. 그래서 이 에비타가 흑자로 돌아섰다 이게 나오면서 이제는 그럼 미국에 상장해도 사실 뭐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이 아마 미국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웹툰 기업 가치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지금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조에서 5조 우리 돈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상장이 되면 모르겠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네이버의 웹툰에 대한 기대치를 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사실상 뭐 투자 금액을 벌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는데 일단은 주가의 향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무리 없이 아마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왜? 이 네이버 웹툰 엔터가 정말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웹툰에서는요 거의 뭐 내놓으라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들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로 경쟁력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갖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웹툰에서 하나 뜨면은요 드라마 나오죠, 영화 나오죠, 소설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캐시카우를 벌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의 웹툰의 전 장점이라고 생각해보고 지금 제가 능력만 있다 그러면 그림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라인 야후 사태 겪고 있는데 웹툰 엔터테인먼트에도 라인 야후 지분이 있다고요?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웹툰 엔터입니다. 이게 이제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지분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 나눠져 있느냐를 본다 그러면 네이버가요. 일단은 71.2%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죠 사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를 누가 갖고 있냐 바로 라인 야후가 28.7%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라인 야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뭐 지금 뭐 소프트뱅크랑 뭐 게임 붙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경쟁 관계 있는 회사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맞아요. 이 라인 야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A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AE홀딩스가 라인야후의 64%를 가지고 있는 모비업인데 이 AE홀딩스 지분이 네이버랑 소프트뱅크 50대 50으로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일본의 총무성이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소프트뱅크 쪽으로 좀 지분 넘겨 은연중을 압박을 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지분이 1%로 넘어가면 이 AE홀딩스는 소프트뱅크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되는 거고 그럼 AE홀딩스가 라인야후를 갖게 되고요. 그럼 라인야후는 일본 기업이 됩니다. 그럼 이 라인야후가 지금 상장을 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죠. 여기 28%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3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향력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 네이버가 71% 가지고 있잖아. 뭐 문제 없잖아. 그랬을 텐데 브랜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라인야후가 일본 쪽으로 간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는 조금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네이버 잘 모릅니다. 근데 라인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그다음에 무엇보다 라인이 또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의 국민 메시저고요. 동남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게 라인 브랜드입니다. 라인 브랜드를 뺏긴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웹툰 엔터가 그 상장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시선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상 이 웹툰 엔터가 미국 시장에서 뭐 나스닥에 상장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앞서서 이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에 대한 싸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안 뺏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저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라인야후 사태 여파가 이제 여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네. 사실 증시에 진입하고 나서 그 이유가 이제 진짜인데요. 네. 콘텐츠 기업들 우리 콘텐츠 기업들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는 IP 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얘기하는데 한테 네. 판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확보가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상장하려 하는 웹툰 엔터의 같은 경우가 네. 이 IP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다 아실 겁니다. 일본의 드래곤볼, 원피스 이런 만화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 IP, 이 지적재산권으로 매출의 47%를 감당합니다. 근데 판권 팔아갖고요. 이거 엄청난 수익을 벌고 있거든요. 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IP를 활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더 배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 우리 증시에 남기는 함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한 줄로 시간 관계상 딱 20초 동안 한 줄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네, 코스닥이 인기가 없는 이유, 무자본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 사냥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봅니다. 이것 때문에 피 보시는 분들이 손해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업 사냥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코스닥이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 투자하면 이를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미국에다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 그러니까 채권 사채업자한테 돈 끌어갖고 기업 인수했다가 그거 네. 호재성 상장한 다음에 팔고 나가는 이런 사례가 너무 그렇군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399님, 저는 뉴스레터 K 들으면서 여러 정책들을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8649님, 진행자님, 방송 제작진 여러분 답답한 뉴스 말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뉴스만 전해주세요. 늘 뉴스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했던 가수 아바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내겐 꿈이 있어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어요라는 가사를 담은 아바의 대표곡이죠. I have a dream. 끝곡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Even if you fail, I